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약 74%에서 대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런 초강도 조치가 과연 집값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잠시 후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원작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다혜 북마크에서는 영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소설 파과의 원작자 구병모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섬세한 감성과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구병모 작가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죠. 저희 방송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거죠? 네, 19개 부처 중에 2개 빼고 인선했으니까요. 물론 네.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윤호중 의원, 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네. 산업부 장관은 김정관 부산 에너빌리티 사장, 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 지명했습니다. 예. 아울러 봉욱 민정수석과 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고요. 네. 국정원 1차장, 2차장의 기조실장까지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로 좀 추천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반응을 보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특히 뭐 정은경 후보자라든가 여러 의혹을 집중 공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은경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 코로나 주식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국민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네. 또 가장 커다란 이해 관계자인 그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의 메시지를 일단은 냈어요. 네.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왔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네. 19개 부처 중에 아까 2개가 아직 남았다고 했는데 국토부하고 문체부예요. 그거 예. 빼고는 장관 인선 다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거의 진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몇몇 인선 몇몇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의 정성호 의원인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하고 법사위원 등을 역임했어요. 네. 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맞추려면 이제 민주당 인사로 또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여기에다가 봉욱 민정수석이 법무부 인권국장하고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거든요. 검찰 예. 출신이고 네. 근데 검찰개혁을 표방하는 정부에서 그 전에 원래 지명했다가 사퇴한 오광수 수석 있잖아요. 네. 그분에 이어서 또 검찰 출신 인사를 그렇죠. 등용한 거죠. 예.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발탁됐는데 지금은 기업인이고 원래 관료 출신이긴 해요. 네. 기재부 정책기획관 지내면서 한국은행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부터 이제 기업인 출신 등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현업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이제 핵심은 이분들이 관료 사회에서 얼마나 또 적응을 하고 네. 현업의 강점을 또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때 등용이 됐는데 네, 네.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유임 사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약학 바이오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따로 안 정해져 있는데 최장수 식약처장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재부 장관 후보의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인데
예산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산, 나라 살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기재부 조직 개편을 예고를 했었고 네. 뭐 글로벌 통상 대응이나 추경,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개선, 주식시장에서 배당소득 과세 개편이나 상속세 개편 이런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부서입니다. 예. 조만간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이 지명할 때 원래 그 부총리급이잖아요.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부총리급이라고 언급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원래 조직 개편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이 필요한 데는 좀 중량급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정치 인사들, 미래를 위한 대응 또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현업 전문가를 투입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경선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장관급인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공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경남에서 지사를 지냈고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뭐 메가시티라든가 균형 발전, 뭐 지방자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친문계 대표 인사를 기용한 거기 때문에 네. 뭐 통합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쟁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경수 전 지사로서는 본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야인이 될 뻔했단 말이에요. 네. 외국에 네. 나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런 메가시티 정책을 도지사로서 경남에 국한되지 않게 중앙에서 좀 이렇게 시도를 네.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분명히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지금은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 상황이라서 비난이 이 부분에 대한 또 비난이 나오고 있고 네네. 야당뿐만이 아니라 당내의 비판 기류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면서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강행하려는 이 움직임을 좀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이 총리 인준안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 하면서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첨예하잖아요. 네.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실 여당이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서 원래는 우원식 의장한테 오늘 본회의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걸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말미를 더 줄 테니 여야 합의해와라 네. 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7월 3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면서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혹은 김민석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고 우원식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전제로 하고 시간도 줬는데 총리 인선이라는 거는 이제 국정 전반을 이끄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예. 너무 이게 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총리가 인준이 지연되는 만큼 정부의 그런 가동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려했고요. 네. 그러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 3일까지 하라고 제시했잖아요. 예. 그럼 6월 국회 기간 중에는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그 김민석 후보자 임명 처리뿐만이 아니라 추경안, 상법 개정안 이렇게 일괄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정부 초반에 대치 전국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이제 오늘까지인데 새로운 지도체제에 좀 관심이 쏠리네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에 지명됐어요. 그 당시에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교체 파문이 있어서 네. 그 교체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올랐는데 네. 그만 50일 만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사이에 당 지도부에 의해서 강제로 교체될 뻔했었고 네.
소위 뭐 얼굴 마담이다, 방패막이다라는 말까지 정치권 안에서 들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나름대로 본인은 뭐 당 혁신안을 제시하고 배수진도 쳐봤지만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일방적으로 의총 취소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모를 겪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일궈낸 거 없이 한 달 반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결국에 이번에도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밀려나서 나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임기 만료하면서 회견을 열었어요. 네. 근데 특히나 그 최혜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하고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속해놓고 표결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줬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회견에서. 네. 표결 때 반대가 당론이었던 걸 바꿔보려고 했지만 무산됐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론을 어길 수도 없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빚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일 전국위원회 열고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지명하는데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이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꾸려지는 겁니다. 네네. 관리형 체제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9시에 들어가냐 10시에 들어가냐 이렇게 좀 기싸움이 있었지만 네.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10시에 들어갔고 예. 대신에 포토라인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정 넘어서 새벽 1시쯤에 청사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머무른 거는 15시간 정도인데 여기서 3시간 넘게 조서 그 확인하고 그거 예. 빼고 그리고 실제 신문은 4시간 40분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도 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오전에 1시간 정도 신문하고 점심시간 휴게 시간 가진 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돌연 박창환 총경 그러니까 신문하는 네.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예. 질문자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래서 특검은 원래 오후에 이제 휴게 시간, 점심 시간 다 끝나고 오후에는 그 체포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산이 됐고 특검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기 힘들죠. 이거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변호인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에 이거는 뭐 어떻게 흐지부지 돼서 실패했고 네. 그러면 이제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나 뭐 국회 계엄 해제한 의결 방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후 9시 반, 밤 9시 50분쯤에 피의자 신문 종료했고요. 특검은 뭐 4시간 40분으로는 모자라니까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추가 소환한다고 했을 때도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할지 이거는 미지수인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라든가 여러 매체에서는 강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원래 특검은 2차 출석을 오늘 하라고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거 미뤄달라.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했고요. 그렇죠. 재판 날이죠. 네, 그래서 피의자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네. 특검은 그래 사정은 고려하겠다. 그러나 7월 3일은 늦으니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라. 이렇게 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 살짝 보면은요. 여기도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고 여기에다가 명태균 의혹까지 같이 넘겨받았어요. 원래 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여기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호관세 잠깐 유예해서 미뤄뒀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음 달 8일에 끝나요. 네.
조만간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관세율을 통보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예.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는 25%, 35%, 50% 아니면 10%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좀 간극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대 뭐 이 말대로라면 최대 50%까지도 일방적으로 우리는 통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 40달러 부과하면 나는 그만큼 관세를 또 올릴 거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예.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미국 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 일본 차 수입해 주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뭐 트럼프가 늘 주장해왔던 그렇죠. 논리를 네. 펼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그 25% 관세 적용하는 거 부품을 또 늘릴 거라고 하잖아요. 종류를.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데 참 트럼프발 소식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도 늘 이게 헷갈리고 알 수 없는 게 확실한 이렇게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일 또 한 시간 그렇죠. 뒤에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네. 어떤 면이 지금 또 있냐면 트럼프 역시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호관세 유예하기 전에 왜 유예했냐. 본인도 부메랑을 맞았거든요. 네. 네. 미국 내 업계에서도 굉장히 반발했었고 미국 주식 달러 국채 가격 동반 급락하면서 예. 금융시장도 혼란을 겪었는데 미국의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교역 상대국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달러의 영향 이런 것들 네. 미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의 뉴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차가 많아서 막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날이 너무 덥죠? 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는 언양 분기점 진출로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현풍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합니다.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부근이고요. 1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김제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강천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속사 부근에서도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입니다. 묵동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종암 분기점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이 대출 규제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발표가 되면서 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금액이죠. 예. 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안에서 집 살 때 받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뭐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네. 있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소득 2억 원을 가정했을 때 뭐 상당히 고소득인데요. 예.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이게 비규제 지역이고 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네. 그래도 한 14억까지는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절반 이하로 네, 줄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연소득 1억 원인 분도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네. 대출 한도가 7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 역시 1억 원이 줄어들어서 6억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담대를 끼고 이제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발생이 됐습니다. 네. LTV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50%까지 나오고요. 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70%까지 나오는데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안 하면 아예 안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서 사는 이 갭 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는데요. 네네. 이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의 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이 되고 신용대출도 이 연소득 이내로 묶어서 네. 이런 것들이 주택자금 구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신용대출이 원래 뭐 200%까지였는데 네, 이제 네, 100%로. 그렇죠. 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LTV 80%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것도 70%로 낮췄고요. 네. 디딤돌과 버팀목 같은 이제 정책 대출의 대출 한도도 이게 뭐 신혼부부냐, 뭐 신생아 특례냐 이거에 따라서 좀 대출 한도가 달랐는데 네네. 어쨌든 최대 1억 원 줄게 됐습니다. 예. 상환 기간도 뭐 40년, 50년 뭐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원리금 갚는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는 최장 30년까지만. 그렇죠. 네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갑자기 발표가 됐고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다음 날 지난 28일부터 또 즉각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뭐 집을 팔려던 분들 또 사려던 분들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좀 나타났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뭐 통상 이제 10% 정도인데 네. 이걸 이미 납부한 경우만 이번 대책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KBS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좀 현장 취재를 나서 보니까 예. 이제 뭐 가계약 해두고 이제 뭐 좀 천천히 계약서 써야지 네. 했던 분들 이제 뭐 반차 내고 뭐 휴가 내고 갑자기 이제 당일날. 예, 부동산에 모여가지고 계약서 쓰려는 이런 것도 좀 포착이 됐고요. 네. 또 대출문이 닫힐까봐 은행 창구에 대출 문의하러 온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뭐 문의글, 성토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계약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아, 네. 또 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6억 원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입주 못한다. 뭐 이런 글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2019년인가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아예 틀어막은 적은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딱 묶은 거는 처음이잖아요. 사상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6억을 잡은 걸까요?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수도권과 서울 주택 가격 수준, 또 주택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 규모, 네. 또 뭐 소득 대비 부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 5월 기준으로 13억 4천여만 원이거든요. 예. 6억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절반에 좀 못 미치는 미치네요. 정도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고가 주택을 겨냥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정확하게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최근 추가된 대출을 파악을 해봤을 때 네. 6억 이상 빌리는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6억 이상의 대출이 소수인데 이분들이 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이제 6억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게 되면 이 원리금을 내는 게 3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이게 그래요. 뭐 네. 예, 상당히 좀 큰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고소득자면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따로 떼놓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6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부도 이제 2019년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상 대출을 아예 막은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시인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나 그 당시에도 좀 이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6억 원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에서 막 서울 집값이 뭐 엄청 치솟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런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책이 나오게 된 거겠죠. 네,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 마포구와 성동구의 수치가 참 눈에 띄었거든요. 네. 이게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전주에 비해서 0.99% 올랐고 마포구가 0.98% 올랐어요. 근데 예. 이게 이 부동산원이 집계를 201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뭐 강남 3구, 용산구도 뭐 토어제로 묶여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열 조짐이 좀 명확하고 이제 가계부채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에는 10억 이하는 또 괜찮았는데 15억 이상 네. 또 네. 토어제 및 그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이 집값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대책의 주요 부분인 전입 의무 6개월 이내라던가 조건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한 걸로 보건데 이 아파트값 상승에 더불어서 이 갭 투자가 어쨌든 좀 이 상승과 대출 증가에 큰 부분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네네. 차지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신용대출의 한도를 막은 것도 영끌을 좀 막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대출 규제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가 당장 이제 문제고 궁금한데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지금 너무 뜨거운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급등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숨고르게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대체적이고요.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일부긴 하겠지만 집 안 보고 막 계약금 쏘고 네네. 예, 막 그리고 일단 그렇죠. 뭐 계약을 체결하다가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배액배상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무는 그런 조치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위약금을 그러니까 물어주더라도 네. 약간 취소하고 물리는 경우. 네네.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비규제 지역이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 차이를 메우는 갭 메우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도강, 금광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갭 투자를 막았고 전입 6개월 의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전세 매물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냐. 가격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이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줄이면서 실수요자들 특히나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이 대출 조이기는 항상 이제 현금 부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오히려 중저가 실수요자들에게는 타격을 예. 줘서 이게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LTV에다가 이 DSR까지 고려하면 이 중저가 주택 자체도 좀 이제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정책의 목적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강력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매입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이런 걱정도 나오고요. 네. 이 정부에서도 이런 젊은층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빚 갚는 데만 모든 돈을 쏟아붓고 오히려 이제 경제 활동이 쪼그라드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 자체도 어쨌든 빚은 빚이기 때문에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가자. 네, 그걸 좀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이 청약 신청 같은 경우도 이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청약 신청 많이 하는데 이번 규제로 청약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10%가 계약금이고 네. 분양가 60%가 중도금, 나머지 30%가 잔금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제 가장 큰 중도금을 대출받고 나서 입주 직전에 이게 잔금 대출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잔금 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6억 제한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하,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수가 이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치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소유자 이전하는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전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조금 일부만 가지고 로또 청약 뛰어드는 네, 분들 네. 좀 계셨을 것 네. 같은데 이제 향후 청약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 공고를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이 대책이 적용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컸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진짜 서울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비싼 건지 그리고 이 가계부채 비율도 막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궁금한데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도이체방크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69개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 물가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서울의 도심 아파트 가격이 1제곱미터당 22,875달러, 즉 3,100만 원이 좀 넘는데 예. 이게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4위라고 합니다. 4위예요. 네, 홍콩이 높네요. 1위, 네. 스위스 7위, 싱가포르 다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순위가 높아요. 높습니다. 네. 비싸구나. 네. 그렇다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서울 시민의 월 소득은 월 444만 원인데 이게 조사 대상 도시 중에는 3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버는 건 30인데 이 집값은? 집값은 4위. 그러네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우리는 좀 집에 좀 지나치게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소득 대비 154%라고 해요. 네. 이것 또한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서울보다 높은 대출 비율의 도시들 역시 이제 소득 순위는 45위권 밖이라서 뭐 우리만 이런 건 아니기는 네. 한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 사람들은 이제 뭐 도시들 세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뭐 평균 정도로 버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뭐 과거에도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잡으려고 했지만 뭐 매수 심리만 더 키웠다는 평가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는 당연히 뭐 기준금리, 뭐 공급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인해서 이제 뭐 진보 정권의 집값 오른다 이런 네, 얘기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이 들려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거칠게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이제 뭐 경실련에서 최근 이제 발표한 조사에 따라 봤을 때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뭐 정권 초기보다 이후 말기에 비교했을 때는 120% 급등을 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집값
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국내 요인이 아닌 전 세계 뭐 금융위기나 뭐 금리 기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좀 공급 정책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또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소개해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또 한 끼 실록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형용사 그악스럽다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뭔가 순하고 부드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의 등에 엎여서도 밤새도록 그악스럽게 울어댔다라는 문장에서는 보기에 사납고 모진 데가 있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저 집은 부부가 그악스러우니 곧 살림이 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악스럽다와 관련된 부사로 그악스레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기에 사납고 모진 데가 있게라는 뜻과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데가 있게라는 뜻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미와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게는 좀 그악스레 대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악스레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 그악스럽다와 관련이 있는 동사로 그악하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질고 사납다라는 뜻과 끈질기고 억척스럽다라는 뜻이 있기는 한데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장난 따위가 지나치게 심하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서 보면 갓 결혼한 새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발바닥을 그악스럽게 쳐대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지난 밤 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강릉과 광주 34도, 대전 33도,
경상도, 서울, 부산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로렌스 왕 총리와 정상통화를 갖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적반하장 발목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임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에 반대했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과오를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사 개시 첫날인 다음 달 2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2명이 다치고 용의자 추정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부터 7월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 이 에너지 바우처가 뭔가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올해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지원 대상은 130만 7천 가구로 이달 9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13만 6천 가구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연말까지 지급이 계속됩니다. 예.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가구 70만 1,300원 등 가구 평균 36만 7천 원이고요. 지원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만약 여름철 전기 사용이 적어서 겨울에 사용하고 싶다 하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차감 신청을 하면 하절기 사용 없이 동절기로 이월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정부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도 한차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문자나 우편, 지역 매체 홍보와 함께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실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올해 4만 7천 가구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때이른 장마에 이제 침수 걱정도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 정부가 시행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고요? 네, 3년 전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반지하 주택 안에서 익산 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는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이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네. 지난 3년간 고작 135건을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였고 기축 매입은 전무했는데 LH가 모집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연령대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6월 반지하 주택 거래 1000여 건을 분석해 보니까 주택 평균 연령은 33.5년이었고 준공 20년 이하 건물 거래는 30건, 2.7%에 불과해서 매입 기준이 반지하 주택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 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는데도 주거 상향 지원 금액은 다른 수도권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네.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주거 상향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지역별 주거 비용 수준을 고려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요즘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장마철이라 그런지 이 러브버그, 일명 러브버그가 굉장히 난리인데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인천 계양산 일대가 가득 이렇게 뒤덮인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떼지어 몰려오는 러브버그 때문에 몸서리 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이 화제입니다. 러브버그 떼가 계양산을 말 그대로 뒤덮었는데 예. 데크며 계단이며 온통 새까맣게 뒤덮였고요. 네. 삽으로 퍼내기까지 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재앙이다 말하기까지 합니다. 네. 방제 요청 민원만 2년 전 4천여 건에서 1년 새 9천 건 넘게 2배로 늘었고요. 네. 출몰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 익충이라는 이유로 그간 물만 뿌려 쫓아내는 데 그쳤지만 시민들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예. 이 러브버그 유충을 골라 죽이는 천연 곰팡이 농약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 살충제를 활용한 화학 방제와 달리 친환경적이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이 적고 네.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러브버그는 6월 중순에 등장해서 7월 초까지 1년에 한 번만 등장하고 수명도 길어야 7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른 장마로 찾아온 불청객들은 이번 주까지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7월 초부터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하네요. 이제 뭐 곧 사라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견뎌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죠. 조금 전 뭐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30대 남성 가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요. 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 등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남 김해안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다고요. 네, 이 농장에서는 닭 1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 예. 감염은 농장주가 지난주 금요일 폐사하는 닭이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김해시 신고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무허가 농장이었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이 됐고요.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서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예. 또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토종닭 출하 농가의 30%를 정밀 검사하고 김해시 방역 지역 내 가금 농장 4곳에 전담관을 배치하기도 했고요. 최근 잇따르는 고병원성 AR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함께 발생 농장 주변 인근 철새 도래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길거리에서 보면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려동물이 홀로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 집 건너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요즘이죠. 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지만 네. 현실은 녹록지만 않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요. 개인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1,546만 명, 와. 총 인구의 30%에 육박했고요. 예. 반려동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7%까지 커졌습니다. 네. 이들 가구가 반려동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9만 4천 원 정도로 1년 새 4만 원이나 늘었고 70% 이상이 최근 2년 내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 답했는데 네. 평균 치료비는 102만 7천 원으로 집계 돼 1년 새 약 2배로 뛰었습니다. 와, 네. 저도 키우고 있는 반려견 중 한 마리가 최근 녹내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 병원비로 솔찬히 나갔거든요. 예, 예.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고 해서 이참에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보장 범위도 너무 좁아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2%대에 그쳤고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해결돼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지만 정작 나 홀로 집에 남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가구의 80%가 하루 중 잠시라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 답했고 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6시간. 네. 네. 또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애로사항으로는 여행을 떠날 때 곤란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네. 비용 문제가 그 뒤를 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 키우기를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전체 49%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예쁘고 귀엽다고 무작정 데려오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도 유기견 출신인데 사람 아이 키우는 거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 빠르게 커진 반려견 문화만큼이나 올바른 인식도 함께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는데 이게 뭐 그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반응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11일이었죠. 이 성남시에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는데요. 네. 매장 크기만 일반 약국들과 비교해서 7배 정도로 크고요. 아. 이 대형마트처럼 카트나 장바구니 의약품을 골라 담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예.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없지만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 2,500개 이상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고요. 네. 7명 정도의 약사들이 머물면서 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주말에는 계산에만 1시간이 걸릴 정도로 발디딜 팀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고객들을 끌어들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일선 약국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국은 2005년 처음으로 2만 곳을 넘긴 뒤 2023년에는 2만 4천여 곳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예. 경쟁이 이미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네. 의약품은 필요할 때 적정량을 써야 하는데 이런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매를 부추겨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탈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해외 대신 국내를 선호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응답자의 80%가 휴가 계획이 있다 답했고 네. 또 이 중 약 83%는 국내 여행을 선호한다 오. 말했습니다. 예. 일정은 2박 3일이 약 39%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 1박 2일이 각각 20%대로 집계 되면서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걸로 나타났고요. 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강원권이 가장 인기 있었고 이어서 경상권과 제주, 전라권 순이었고 반면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과 동남아를 주로 가까운 택했습니다. 곳이네요. 네. 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보다 약 9.4% 늘어난 평균 53만 5천 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격차가 있었는데 네. 서울이 77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전남 지역은 39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평균 지출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대와 40대, 50대 순이었고요. 전체 절반에 가까운 49%가 자연을 감상하면서 쉬고 싶다 말해서 올해 여름 휴가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 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졌습니다. 쉬고 싶다. 네, 전국 직장인 약 2천만 명 중 절반이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치면 약 1조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이나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좀 내수가 살아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날씨로 마무리해보죠. 이번 한 주도 철저한 더위 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번 주도 무덥겠습니다. 당장 서울은 밤사이 무더위가 식지 않고 이어지면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쌓이는 열기에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를 비롯한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보이겠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35도를 웃돌면서 습도 높은 꿉꿉한 도해가 본격 시작되겠는데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 내륙에 5에서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이 낮 동안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노래 2019년에 발표된 여자친구의 열대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진해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이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작가 만나볼까요? 오늘은 구병모 작가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뭐 소설집 고의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그리고 장편 소설 파과, 내 이웃의 식탁, 이런 작품들로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네. 창비 청소년 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김유정 문학상, 김형 문학패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영화 코너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가 최근에 영화가 만들어져서 맞아요. 화제를 또 모았죠.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시금 이 파과라는 작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혜영, 김성철, 연우진, 김무열, 신시아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캐릭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려서 이혜영 배우가 이 주인공을 연기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호평받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 보시고 궁금했던 인물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네. 소설 보시면 아마 그 궁금했던 부분들이 잘 채워질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랑 소설 중에서 뭘 먼저 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네. 사실 어느 쪽이든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쪽을 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소설 원작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원작이 얼마나 재밌길래 맞아요, 영화로 맞아요. 만들었을까 네, 네. 기대를 하잖아요. 자, 소설 파과 어떤 내용입니까? 이름이 조각이라고 불리는 이 한때 손톱이라고 불렸던 이제 킬러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킬러가 하는 일을 방역 작업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예. 이것도 참 굉장히 잘 보네요. 묘한 예.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죠. 네. 40년 정도 이 청부 살인을 해왔던 사람인데 네. 40년 동안 청부 살인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벌써 40년 베테랑. 지났으니까 베테랑이기도 네. 하고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창 현역으로 이 활약할 나이를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몸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게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조직에서도 약간은 퇴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조각은 조금씩 약간 변해가는 거죠. 젊었을 때는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두지 않고 네. 자기 일만 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버려진 늙은 개를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청부살인 일인의 눈에서 슬픔과 공허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 삶을 이 나이 들어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평온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지 정 받는 않겠죠.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조각에게 어떤 후배 킬러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뭔가 조각에게 어떠한 원한 내지는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 파과라는 사실 제목이 조금 너무 어렵게 낯설게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분들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파과라고 하는 제목이 구병모 작가가 이제 냉장고 속에 있는 한 개의 과일에서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왜 있는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익히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과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향이 네. 좋고 네. 예쁘게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과일인데 시간이 지나서 뭉개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과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향이 강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썩기 직전? 맞아요. 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제일 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향도 제일 강하고 맞아요. 근데 그 잠깐을 지나면은 바로 썩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부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상한 과일 역시 과일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과일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못난이 과일 많이 찾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묘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네. 또 약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다가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텐데 일단은 노년의 여성 킬러 이야기다라는 정도만 알고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뜻밖의 전개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이 지금 65세 여성 킬러인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노인, 여성, 킬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그 영상화 판권 문의가 진짜 일찍부터 있었나 봐요. 작가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뭐 이 작품은 판권을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 많은 감독님들이 또 이 작품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요 설정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네.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65세의 여성 킬러라고 하는 설정도 저는 좀 재밌었는데 네. 이 작품 쓸 때 구병모 작가님 나이가 35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작품 쓸 때만 해도 네. 이 환갑 즈음의 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멀게 느꼈다는 거죠. 그랬겠죠. 예,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쓸 때만 해도 60대면 노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엔 또 그렇지 않고 안 요즘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의 자기와도 지금은 다르고 그때의 세상과도 약간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대 여성 킬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호기심을 잡아 끄는 면은 여전히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구병모 작가님도 자신의 소설이 이렇게 영화가 되면서 참 이 원작자 입장에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영화를 봤는지 얘기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사실 소설을 영화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데요. 네.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 보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 드물죠.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캐스팅봇부터 연출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맞아요. 읽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작품은 내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뭐 캐스팅이 됐든 연출이 됐든 약간은 아쉬운데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럼 원작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구병호 작가님 이야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감독님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내 작품을 가능한 내가 만든 이야기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감독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와. 그래서 파과 같은 경우는 뮤지컬 제작이 결정됐을 때도 네.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작가님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에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 이혜영 배우가 스크린의 조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영화 파과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혜영 배우의 존재감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이거는 뭐 더 할 나위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옮겨내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는 소설의 텍스트 글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어디까지나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우가 캐스팅되어서 그 인물이 되어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무시 못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파과라는 영화도 정말 한 번씩은 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작자로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온전히 그냥 맡기고 만들어진 맞아요. 영화 또 소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구병모 작가의 작품 뭘까요? 이번에는 위저드 베이커리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네. 제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50만 부가 팔렸대요. 와.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네. 구병모 작가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뭐 작가님마다 글 쓰는 개성도 있고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인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제가 구병호 작가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네. 이 작가님은 독자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읽다가 네. 성인이 되어서 계속 읽는 독자분들이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10살 때부터 읽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읽어서 네. 내가 이 작가님 너무 좋은데 심지어 성인 되고 보니까 그냥 성인들이 읽는 소설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읽는 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도 이 위저드 베이커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문학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뭐 10대들이 읽기에 좋은 이야기고 그렇죠. 네. 성인들한테는 약간 싱거울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저드 베이커리가 이제 나왔을 때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따뜻하고 뭐 푸근하고 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읽히고 싶은 이야기들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어둡고 진지한 그런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나간다는 것이 이 작품의 굉장한 매력이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병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 일단 제목에서는 뭔가 빵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빵 냄새가 완전 중요한 작품입니다. 예. 일단은 이 이야기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이제 화자가 자기 네. 이야기를 해나가는 구성이에요. 예. 16살 난 소년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말을 더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을 더듬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유려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도 자기를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네. 오해를 받으면 자기가 더 난처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네. 더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더 더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제가 긴장하는 거 보니까 잘못한 게 틀림없어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아이가 가족들의 오해를 받고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네. 예, 집에서 가족에게서 도망쳐서 숨어들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동네 빵집인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위저드가 마법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단골빵집 5분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네. 급하니까 네. 갈 데가 필요하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빵집이 보통 빵집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요즘에 한 5년 정도 최근 한국에서 유행한 소설들 중에서 그 이른바 자영업자 소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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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서점부터 그렇죠. 해서 뭐 편의점. 세탁소, 편의점 네. 이제 그렇게 동네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가게들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네. 때로는 약간 환상적으로 그렇죠. 어떠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것들을 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끝에는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힐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약간 네. 그런 작품들의 원조격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스콘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스콘이라는 빵이 그냥 뭐 건포도 스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메이킹 피스 건포도 스콘입니다. 메이킹 피스. 네.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는 거죠. 사과하고 싶은 사람하고 화해하게 해주는 스콘인 거예요. 네, 라든가 아니면은 노땡큐 사블레 쇼콜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땡큐. 예, 노땡큐는 이제 뭔가 거절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요거 먹고 이별하자.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같은 부드럽게 식으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네. 그다음에 도플갱어 피낭시에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플갱어는 네. 나랑 똑같이 생긴 존재예요. 그렇죠. 나 대신 도플갱어가 학교나 회사에 대신 가줍니다. 와. 그래서 이런 정말 특이한 빵들을 파는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빵들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거기에 오는 손님들과의 또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게 또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이 위저드 베이커리에 와 있는 이유는 모험하려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과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언젠가는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같이 재미있게 해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작품이 2009년에 이제 출간이 됐고 아까 엄청 많이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소설의 매력은 뭘까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선명한 캐릭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왔는데요. 네. 소설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소설 읽은 다음에 뭐 필사를 하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은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무슨 북클럽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작품에 매니악한 팬들이 많은 작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차 창작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독자들이 주인공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피노프처럼. 맞아요. 네. 그리고 소설에서는 잠깐만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가지고 얘기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또 뭔가 창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위저드 베이커리는 장편이지만 그렇게 두꺼운 소설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창작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했는지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병무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만약에 이 작가님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있다면 입문용으로 어떤 책 추천해 주고 싶으실까요?
소설 읽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파과 영화 먼저 보시고 파과 소설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자녀분하고 같이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라고 하면 예. 위저드 베이커리. 그다음에 그렇군요. 아가미라고 하는 작품도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예. 이 작품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작가 구병모의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파과의 OST 가운데 김성철의 조각 함께 듣고요.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갔는데요. 예. 가장 신기하고도 낯설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팁 문화였습니다. 아, 팁.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지금도 가격표나 메뉴에 순댓국 9,000원 이렇게 네. 써 있으면 한 그릇 먹고 그에 상응하는 돈 9,000원만 내면 되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예의와 도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무엇을 네. 먹겠느냐 물어보고 또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 뭐 웨이터 혹은 접객원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들에게 받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팁이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이제 학생 시절엔 네. 이 팁 좋은 문화 아닌가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비스가 나빴다면 팁을 안 주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직원이 가외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음식값에 비해서는 팁이 소액이니까요. 네. 십시일반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살 만큼 살고 이거 돌아와서 또 음식평론가가 됐고요. 네. 팁의 역사 등을 공부하면서 이게 기원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구나. 나쁜 문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평론가로서 기회만 닿으면 팁 문화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강변하곤 했죠. 예. 사실 호텔의 레스토랑 이런 곳들은 일괄적으로 봉사료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종종 뭐 팁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달앱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슬금슬금 이 팁을 그것도 강제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눈치를 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 8월에는 플랫폼 업체가 택시기사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네, 네. 뭐 우리 문화에 맞지도 않고 팁의 역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예. 저도 뭐 적극 동감했고요. 더군다나 플랫폼이 택시 기사들에게 떼어가는 수수료를 승객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 아하.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엔 또 배달 서비스 앱에서 음식점이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팁을 도입하려다가 또 말이 많았죠. 네. 메뉴를 교묘하게 설정해서요. 2,000원을 더 안 주면 주문이 성립이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여러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돈을 추가로 써야 주문이 성립되도록 해놓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다들 불쾌하다고 반응했고 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인 팁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미국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이 팁 문화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미국인들은 자국의 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또 뭐 원칙적으로는 난감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든 싫든 뭐 미국의 팁 문화가 있으면 사실 이걸 준수하는 게 뭐랄까요? 그 세계적인 문화 시민의 자세겠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 여행이라도 가신다 그러면 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비용에 미리 포함시켜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는 게 이제 솔직하게 인지상정인데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팁 아깝다면서 이게 그 서비스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SNS에 보면 안 줘서 돈을 좀 아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도
있죠. 네. 뭐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에서도 청소와 정리를 위해 이제 방을 비우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침대에 뭐 머리맡 이런데 $1 지폐 네. 한 장 정도 남기고 가는 것이 미국의 에티켓인데요. 네. 안 하는 분도 많고 뭐 좀 그렇죠. 뭐 아예 음식점 같은 데서도 안 주는 경우를 꽤 봤고요. 네. 뭐 이런 이제 뒤에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셈이라 직원은 매우 난감해집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데 미국의 이제 그냥 일부 문화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럭저럭 운영되어 왔던 팀 문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예. 일단 공감대로 정해진 하한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액수를 내도록 손님들을 약간 소몰이처럼 유도하고 있어서 네.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편 예전 같으면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는 드라이브스루를 할지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도 팁을 달라는 이제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거나 네. 네. 뭐 심지어 뭐 그 틱톡 같은 영상을 보면 팁을 안 준 손님을 쫓아가서 거의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뉴스에 나왔고요. 네, 네. 뭐 배달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쪽도 팁을 달라 못 준다 서로 싸우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질적인 물음 왜 미국은 대체 이렇게 팁 문화가 생겨서 난장판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재작년인가 미국에 갔었는데 이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뭐 포장해서 나갈 때도 팁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 어딘가에 자율적으로 팁을 낼 수 있는 뭐 유리병이나 항아리 같은 게 놓여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잔돈 남은 뭐 동전이나 네. 뭐 $1 정도 놓고 간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팁을 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간 무조건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의 느낌. 강제적인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미국에 뭐 여행을 가서 식당에서 한 뭐 50불 정도 네. 식사를 했다고 하면 팁으로 어느 정도를 내는 게 적정한 수준일까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네. 팁은 15% 음식값의 15%가 사실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 50센트가 팁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뭐 세금도 붙고 그렇죠. 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뭐 이제 학생이고 돈이 좀 없으니까 10% 정도로 뭐 $5를 주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요즘은 15%는 적게 주는 수준이다 못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휴대용 단말기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요. 보통 이제 그 웨이터가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가서 계산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영수증에 이제 팁 란이 공란이죠. 네, 그럼 이제 네. 거기 이제 계산 뭐 밑에 좀 써 있습니다. 뭐 15%는 얼마. 그럼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쓰기도 하고 계산을 해서 쓰기도 하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식탁에서 앉은 채로 카드를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가능해졌죠. 단말기가 있어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팁마저도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요. 18%, 20%, 심지어 25%까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은 이제 좀 압박을 받죠. 부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선택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손님이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이런 카드 단말기를 제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15%는 선택지에서 아예 빼버리고 네. 더 높은 금액들만 제시가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사실 저도 요즘은 이 팁 때문에라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어느 선이 적당하다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전 좀 반발하는 마음에서 꿋꿋하게 15% 그냥 내시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네. 대세는 20% 정도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네. 식사 비용이 올라갈수록 팁의 비용도 사실 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네. 예를 들어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이런 최고급 식사를 하셨다. 네. 그러면 20% 정도는 기본이고요. 뭐 25% 이상도 고려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고급 레스토랑이면은 식사 비용 자체도 비쌀 텐데 엄청나죠. 팁 비율도 함께 올라가는 1인당 100만 원 이상 내고 그럽니다. 와. 앞서 이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런 팁 문화가 있는 게
이 식당 뭐 종업원 직원의 시급이 법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또 차이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네. 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달러, 즉 2,700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네. 일반 직종 최저임금이 7.25달러임을 감안하면 뭐 고작 30% 수준입니다. 아이고, 네. 이게 뭐 1991년 뭐 30년도 더 전에 책정이 된 후에 네.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정한 바에 의하면 팁을 받는 노동자의 이 팁까지 다 고려한 금액이 일반 직종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네. 고용자가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규정이 있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팁을 못 받으면 이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벌이가 이렇게 변변치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팁 문화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생겨난 건가요? 네, 이렇게 소액의 돈을 건네는 행위로서 팁은 1600년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뭐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종의 급행료로서 쥐어주는 푼돈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지금처럼 접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귀족이 이제 험한 길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네.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동전에 길을 약간 통행세처럼 던진 것이 팁의 기원이다.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의 팁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팁은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였습니다.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덜 가진 사람들 덕분에 이제 그 편하게 먹고 마셨으니까 네. 우리가 조금 이제 대가를 좀 더 주겠다. 예.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돈이었는데요. 네. 이게 유럽에서 1860년대에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의 형식처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약간 감사 어떤 베품의 의미가 있었던 건데, 야, 이게 좀 어떻게 팁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뭐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좀 악랄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팁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1860년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네. 이게 남북 전쟁이 벌어진 끝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됐죠. 네. 하지만 법적으로만 해방된 것이었지 이제 백인들 특히 남성 사업가들은 네. 이들을 동일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더군다나 갓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라면 사실 사회적 기반이랄지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집도 그렇죠.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흑인 여성들은 요식업으로 많이 몰리고요. 흑인 남성들은 기차역 등에서 이제 포터라고 그러죠. 네. 짐꾼이 됩니다. 이런 흑인들에게 고정 임금 대신에 팁을 적용을 한 거죠. 네. 이제 일하는 만큼 손님에게 받아라. 내가 잘하면 더 많이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메시지였지만 사실 돈을 평등하게 줄 생각은 없는데 뭔가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사실 예. 이중으로 악랄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팁 말고 팁이 아닌 월급은 아예 없었던 건가요? 네, 이게 뭐 흑인 남성들이 많이 몰린 짐꾼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결성해서 임금 협상력을 확보해서 임금도 받고 팁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성이 많은 요식업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고정임금이 없는 가운데 1938년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인준을 했는데요. 예. 이때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960년대까지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아예 없었죠. 그 팁만 받아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된 팁이 날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또 덩달아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팁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팁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그런 반응입니다. 네네. 2022년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팁을 이제 적게 내고 있다고 하고요. 예. 60%는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셀프 서비스가 아닌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접객원들을 위한 팁인데 이제 키오스크만 있어도 내야 된다. 네네. 테이크아웃도 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다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문자로 김삼영 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만약 미국에서 팁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일한 사람이 일하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서비스가 나빴다. 네. 접객원도 무례하고 예, 음식도 늦게 나오고 맛조차도 없었다. 네네네. 이러면 정말 이제 팁을 안 줄 수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센트 이렇게 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 경우도 있는데요. 네. 사실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주고 뭐 15%가 아니더라도 불만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렸듯 일을 하기는 했으니까 이 접객원들이 돈을 못 받으면 곤란해지죠. 뭐 식당이 아닌 바 같은 경우라면 대략 이제 술 마시는 잔을 단위로 팁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맥주나 와인 같은 음료는 뭐 한 잔당 1달러, 칵테일은 한 잔당 2달러를 주신다든지 이런 식이고요. 네. 이제 장시간 여러 잔의 음료를 주문할 예정이라면 첫 달러에 조금 많이 5달러를 팁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각 잔에 1달러를 주어서 바텐더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 배달앱에서 팁을 좀 강요해서 논란이 됐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 배달원들에게도 팁을 주나요? 네, 요즘 미국도 앱을 통한 뭐 음식과 그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됐는데요. 네. 보통 배달원에게 뭐 음식값에 배달료 세금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의 15에서 20% 정도 주는 것이 팁의 표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식료품 배달 같은 경우도 비슷해서 뭐 10에서 20%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엄청나게 많은 배달을 시켰다거나 그날 뭐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았다거나 아하.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얹어 주신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반면 이제 택배나 우편 배달 같은 경우는 팁을 안 받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숙박업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호텔이 고급스러울수록 더 많은 팁을 내는 겁니다. 네. 가방을 옮겨주는 그 짐꾼 즉 포터는 가방당 뭐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고급 호텔은 가방당 5달러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방을 청소해주는 하우스키핑은 방에 이제 한 명에서 세 명이 묵으면 1인 하루 1달러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여러 명이 묵는 방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달러 정도까지 방이 크니까요. 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네. 이런 팁 문화가 혹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이게 한국처럼 봉사료가 10% 포함되는 식으로 팁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가 약간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가서 팁을 주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이면 팁을 좀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기대를 하는 미국식 문화가 나쁜 문화가 좀 퍼진 거죠.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여행객들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또 들어오고 네.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네. 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느껴야 되죠. 예. 자,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끼 실록 이다의 북마크까지 오늘 함께 해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